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자본 계정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는 회계 처리 사례는 나오지 않았네요. 뭐 FAT 1급에서 자본 거래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나온다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 유상증자 요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론 문제에서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관련된 개정 과목이 이론 문제에서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기에 나타날 때 여러분이 이것이 자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는 분은 문제를 오답을 찾을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자본인지 손익인지를 헷갈리면은 모르면은 문제를 오답 찾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게 뭐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나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라는 개정 과목은 있기는 하지만은 FAT 1급은 물론이고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도 이 두 개 가운데 있는 개정 과목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이건 12월 31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여러분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표시하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결산서니까 12월 31일 시점에 재무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1 하면은 여러분은 12월 31일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31일 현재의 기타 포괄 손익 잔액으로 당기 순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평가 손익 누계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뭡니까 할 때 설명하기 딱 좋은 핵심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당기 순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이 사이에 들어갈 게 하나 있어요. 자산.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손익 하면은 뭘 평가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산 평가손익이다. 우리가 자산을 평가한 손실이나 이익이요. 당기 순이익에 가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 중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앞에서 배운 것 중에서 그거는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요. 왜 그건 반영할까?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유가증권은 그야말로 단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 때 평가한 것을 그냥 손익에 반영하더라도 실제로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기간이 아주 짧아요. 짧으니까 그 해당 연도의 평가 손익을 반영하더라도 시간적인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이 자산은 매도 가능 증권은 언제 처분할지 몰라요. 장기이기 때문에 5년, 10년 길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언제 실현될지 몰라요. 실현되는 거라는 건 매각을 해야 실현이 되는 건데 평가라는 것은 결산 때 시가로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평가는 실현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한 이익과 평가했을 때 손실을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실현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실현은 매각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자산 증가나 감소로 보긴 보는데 상대 개념 과목인 손실이나 이익을 손익으로 보지 않고 자본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 과목이 전부 자산 평가한 거예요. 자산 평가한 거.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유가 증권을 평가한 손실과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실현 손익, 미실현 손익이고요. 평가가 다 미실현 손익이에요. 그래서 이건 손익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평가 잉여금보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이 보기에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예, 재평가 잉여금은 어쩌다 한번 나올까. 예, 요보다 급수가 높아질 땐 이게 나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FAT 1급은요. 유형자산의 평가를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회계의 정책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내요. 원가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형자산을 말입니다. 유형자산이라면 토지, 건물 이런 거잖아요. 취득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처분할 때까지. 예. 그런데 재평가 모형으로 하잖아요. 재평가 모형을 하면은요. 취득 금액을 재평가하는 시점에 시가로 조정을 해요. 시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할 때 가격이 올랐으면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자산 증가. 자, 차변에 토지가 5억 원어치 올랐다고 봐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 5억 원을 자산 증가 시켜줍니다. 재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기록해요. 재평가 잉여금. 예,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에요. 자본. 한기의 손익에 반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재평가해서 자산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재평가를 했는데 대변에 그것을 에, 재평가 이익 해가지고 단기의 손익에 반영하면은요 그 자산을 처분한 것도 아닌데 이익에 반영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유형자산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해가지고 회사에 영업을 하는데 이 효익을 내줘야 돼요. 매각하려고 취득한 자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평가한 것을 이익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또 반대로 손실이 나잖아요.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정책을 정했어요. 근데 만약에 토지가 하락을 해가지고 1억 원어치 가격이 하락했다고 봐요. 그거는 대변에 토지 1억 원 자산 감소 시킵니다. 근데 차변에 기록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재평가 손실이에요. 재평가 손실. 네. 그런데 이 재평가 손실은 자본이 아니에요. 네, 요 밑에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네. 매도가능 증권의 경우는 손실이든 이익이든 전부가 다 자본입니다. 매도가능 증권은 손익이 다 자본이에요. 그런데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고, 기타 고과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이고, 가격 하락 부분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비용이에요. 재평가 손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평가 모형으로 하게 되면은요 가격이 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쳐요. 예. 가격이 오른 거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예.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을 증가시켜서 재무구조에는 좋은 영향을 주죠. 재무구조에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산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자기자본 비율이. 예.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신에 부채 구성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평가 모형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유형자산을 원가 모형으로 회계정책을 수립한 회사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 자체가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원가 모형이 아니라 재평가 모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회사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재평가 잉여금, 기타 고과손익 누계액이다. 자, 그래서 개정 과목 정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대한 개정 과목 정리를 다시 했고요. 다음은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도 우리가 분계로서 이제 이것을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분계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계로
예제가 지금 나온 것은 없어요. 요 밑에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개정 과목만 알아두면 돼요. 자, 이익잉여금의 개정 과목, 이익잉여금의 그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여기 처분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 과목의 정식 이름은 처분전이 아니라 미처분입니다. 미처분.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전기 말에 있었으면요. 전기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단기 결산을 하면은 여러분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기 순이익이 더해져요. 계속. 그러니까 이 단기 순이익이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꾸 쌓이겠죠. 이게 바로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립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적립을 해요. 네. 근데 맨 위에 있는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인데 상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때는 언제 적립하냐면은 이익 배당할 때만 적립을 해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익준비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뭐냐면 우리나라 상법에서 자본금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이익 배당이다. 이 금전이익 배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현금 배당이라고 말해요. 쉬운 말로 현금 배당.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하라 라고 강제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해주면 주주에게 좋잖아요. 주주를 즐겁게 해주면은 뭐 경영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경영 성과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 배당. 그런데 상법에서는요, 현금 배당에 대해서 현금 배당 100억 원을 하면은 10억 원 이상 적립해라. 10억 원 이상은 따로 적립을 해놔야 돼요. 어디 통장에 넣어놔라 이걸 10억 원 이상은. 그래서 그것이 이익준비금입니다. 이익준비금. 자, 자본금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는 적립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현금 배당할 때마다. 그런 것이 이익준비금이고 또 기타의 법정 적립금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상법에서 정한 것만 있지만 회사의 어떤 다른 법령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적립해야 되는 것들 그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개정 과목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도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임의적립금 법인의 정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또는 주주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총회라는 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잉여금을 적립해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임의적립금이라고 합니다. 법인이 임의적으로 적립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적립금들이 이제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적립금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다 이거죠.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이익잉여금이 없어요. 결핍돼 있다 이거죠. 이익잉여금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에 여러 가지 개정 과목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두가 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즉 단기 순이익이 쌓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순이익이 쌓인 것이다. 근데 처분 전에는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그래요. 처분 전에는. 근데 적립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적립금으로 쌓여 있게 되는 거예요. 현금 배당 무엇 가지고 할까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고 현금 배당도 하고 주식 배당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그러면 현금 배당할 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느 시점에 또 주식을 배당할 때는 어느 시점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등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 실무가 되는 거죠. 근데 FAT 1급에서는 현금 배당이다, 주식 배당이다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문제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개정 과목 소개만 딱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자본금. 음. 네. 예, 주식 발행에 대한 얘기예요. 예, 할인 발행 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고 할증 발행 시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앞에서 우리가 분계 기본 형식 요게 시험에는 더 잘 나와요. 할증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는 사례를 시험에서는 요걸 즐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에 관한 것을 혹시라도 분계 문제로 낸다라면은 유상증자에 주로 할증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는 요 문제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약간 좀 까다롭게 좀 더 실무에 가깝게 문제를 낼 때는요. 주식 발행비가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런 문제를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주식을 발행하는데 비용이 나가거든요. 주식을 발행할 때. 예. 그 비용이라는 게 주식을 발행할 때 법인이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에서 대행을 해줘요. 그러면 그 수수료가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그 대행사가 수수료를 청구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100억의 주식을 유상증자에 했다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100억을 다 우리 통장에 쏘아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 만약에 5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100억에서 500만 원 수수료를 뺀 거를 입금시켜 주는 거죠. 그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 자, 주식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가.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했다. 초과금에서 빼. 네. 초과금에서. 수수료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줄어드는. 왜냐하면 입금된 게 줄어드니까. 예. 입금이 된 게 수수료 빼고 입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본금에서 빼줄 수는 없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로 써야 되니까. 그럼 어디서 빼줘야 돼요? 주식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위에 있는 것처럼 할인 발행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할인 발행했을 때는 자본금을 항상 액면가로 표시해야 돼요. 네,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현금이 들어오는 게 수수료 빼고 들어왔습니다. 수수료 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할인 발행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가산이 돼야 돼. 예. 이 비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차변 대변이 딱 맞아요. 자, 그래서 신주 발행 비용은 별도의 비용 처리하면 틀려요. 수수료 비용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잘못 처리한 거예요. 별도의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는 초과금에서 차감시키고 반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가산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시험에 FAT 1급에서는 이렇게 신주 발행 비용까지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기까지 이제 책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공부는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자, 자본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란합니다. 이 자본. 개정 과목들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름도 길고, 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이 다 끝났어요. 사실상 이제 재무회계 이론은 이제 다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 수익과 비용은요, 간단합니다. 왜냐? 여러분 알다시피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계정 대변에 기입하면 돼요. 예.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 차변에 기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계정 과목만 알면 되는 거죠. 그냥. 어떤 계정 과목이 있는가?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입 계정 과목은 발생했을 때 대변에 기입하면 된다. 비용 계정 과목은 발생했을 때 차변에 기입하면 된다.
만약에 비용에서 빼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 빼줄 때는 반대쪽에 기입하면 된다. 비용은 빼주려면 대변에 기입하면 되겠죠. 또 수익을 빼주려면요. 차변에 기입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반대쪽에 기입하면 비용 취소 또는 수익 취소라고 그래요. 빼준다는 개념이에요. 왜 비용을 빼줄 일이 있을까요? 빼줄 때도 있겠죠. 비용 발생시켰다가 그게 비용이 아니었네? 그 다음에 수정할 때 빼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일 날짜에 가서 금액을 고쳐버려도 됩니다만은 이미 결제가 끝나가지고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다음에 마이너스 전표를 만들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전표라는 건 반대쪽에 넣어주면 된다. 자, 자, 수익과 비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의 주요 영업 활동인 매출 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 위에 있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수익은 요 매출액이 되겠죠. 예. 여러분, 영업수익이라는 말은 영업을 통한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영업을 통한 수익이다. 영업수익이라고 하고 그 외의 수익을 영업외 수익이라고 한다. 예, 그 외의 수익을 영업외 수익이라고 한다. 영업외 수익이다. 자, 우리 상아탑 학원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아탑 학원의 매출액은 수강료입니다. 수강료. 예, 학원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았어요. 또는 제가 이와 같이 위탁 교육을 해가지고 새로 일하기 센터로부터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다 영업수익이고 저한테는 매출액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그러면 영업의 수익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학원을 하다 보면요. 교재를 학원생들한테 교재비를 받을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 다 수강료 안에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안에. 근데 또 특별히 교재 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수강료 외에 만약에 내가 교재 대금을 받았다. 그럼 우리 회사는 교재를 파는 서점이 아니잖아요. 영업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영업 외적인 거예요. 영업 외적인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표시해요. 또 만약에 어느 기관에서 저한테 강사료를 주면서 원래 자기네 기관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원에 시설을 빌렸잖아요. 강의실이라는 시설을 빌렸죠. 그래서 시설 임대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 임대료는 하루 얼마 이렇게 해서 견적을 냈다. 우리는 임대 사업자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임대료를 받게 됐네요? 그게 뭐래요?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 거기 계산서를 우리가 발행할 때도 임대료라고 표시해요. 예. 수강료 얼마, 그러면 임대료 얼마 각각 계산서를 해달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러면 따로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우리도 매출액에 표시하고 이런 우리가 영업 외적인 임대료를 받았다 또는 우리가 책을 판매했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학원도 그러듯이 이 도소매업이라든가 이 모든 회사가 매출 활동으로 발생한 것은 매출액, 영업수익이고 그 외의 수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영업의 수익이다.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뭐냐? 그게 매출 원가예요. 그게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손익계산서 그 구조 제가 여러분에게 외우십시오 하는 거 할 때 맨 위에 매출액이 1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밑에 2번, 그 밑에 줄이 매출 원가가 딱 표시됩니다. 서로 대응되는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에 나란히 표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익을 내가지고 매출 총이익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판매와 관리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판매 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 이익하고 대응되는 그 비용을 우리가 판매 관리비라고 해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를 매출 총이익 밑에다가 딱 기록하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라는 걸 딱 구해요. 영업이익을 딱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은 빼주고 해가지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는 걸 내죠. 예. 그리고 법인세를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면은 여기 수익과 이쪽에 있는 비용을요. 예, 이 비용, 이쪽에 있는 비용을 서로 이렇게 관계되는 것끼리 대응을 시켜놨어요. 순서대로. 이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 수익은 어떤 것이냐?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으로 획득한 경제적 가치로서 이 가치가 자산의 증가나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자본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익을 발생시키면은요 결과적으로 자본이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한다. 어느 문제인가 제가 풀 때 여러분 자본의 증가는 우리가 수익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자본을 정리할 때 마무리해서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왔어요? 자본으로 왔잖아요. 자본으로. 근데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수익이 나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익은 결과적으로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의 매출액이 바로 영업수익입니다. 근데 매출액을 구할 때는요. 빼줘야 될 게 있어요. 상품 총 매출액에서요. 매출 애누리하고요. 매출 환입하고요. 매출 할인하고 요 세 가지는 빼줘야 됩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요 세 가지는 빼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순매출액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빼주는 거 세 개를 보니까 여러분이 재고자산 배울 때 재고자산의 총 순매입액을 계산할 때 매입애누리, 매입환입, 아니 매입환출, 매입할인 요거 빼줬던 거 기억나시죠? 개중 과목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서로 반대예요. 매입했을 때는 매입애누리, 매입환출, 매입이익이라고 했어요. 재고자산 매입할 때는 지금 여기는 지금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을 생각하면은요. 이제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애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입니다. 그래서 매출 애누리는 우리가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판매자 입장에서 깎아준 거예요. 깎아준 거. 매출 환입은 우리가 판매했는데 불량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매입자가 못 팔겠다 해가지고 반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빼줘야죠. 또 매출 할인은 우리가 외상으로 판매를 했는데 외상을 3개월 후에 주겠다고 했는데 1개월 만에 외상 대금을 갚으면서 약정에 따라서 단가를 조절해달라. 그래서 깎아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게 단가 조정해준 매출 할인입니다. 그래서 요 할인해주는 거, 반품받은 거, 애누리 해준 거, 요거는 매출액에서 빼줘야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액은 이 애누리 환입, 그 다음에 매출 할인한 거 다 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순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업의 수익이 계정 과목이 뭐가 있느냐? 엄청 많아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에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이자가 붙었어요.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네. 또 도소매하는 회사가 우리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가을에 매입을 했는데 지난해 결산 때 평가를 해보니까 가격이 껑충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단기 순이익에 반영을 해요.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요. 그러나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랬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아까 자본에서 말씀드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그건 자본이고 단기 매매증권은 그냥 평가한 이익을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을 해요. 수익으로 봅니다. 영업의 수익이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장부 금액보다 높게 받고 처분했어요. 그거는 처분 이익입니다. 이것도 영업의 수익, 예, 손익에 반영하고요. 자, 이제 외환 차익입니다. 외환 차익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외화 자산 회수와 외화 부채 상환할 때 환율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에요. 환율 차이 때문에 발생한. 예, 그게 외환 차익입니다. 예. 자산을 먼저 예를 들어보면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왜 회수할 때 자산은 회수라고 그러죠. 회수할 때 이익이 나요. 환율이 오르면. 예. 그러니까 외화 자산이 뭐냐면은 외화 외상 매출금 같은 거예요. 수출하는 회사. 미국의 반도체를 수출하는데 3개월 외상으로 계속 수출을 했어요. 3개월 외상으로. 그럼 수출하는 시점보다 3개월 후에 환율이 더 올랐네요. 그러면 수출하는 시점에는 외상 매출금을 한화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때 환율이 1,000원이었다고 봐요. 근데 3개월 후에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1달러가 수출할 때는 1,000원인데 받을 때는 1,200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외환 차익이라는 거예요. 부채는 반대예요. 부채는 상환할 때 환율이 오르면 예,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뒤에 이제 영업의 비용에 외환 차손이 됩니다. 그럼 부채가 상환할 때 이익이 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환율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예, 환율이 뚝뚝 떨어지면 상환할 때 이익이 납니다. 자, 외환 차익 어떤 계정인지 알았고요. 다음 영업의 수익 개념 과목에 수수료 수익이라는 거 있어요. 수수료 수익. 자, 영업 활동은 아니지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겁니다. 예,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만약에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다른 회사 상품을 대신 팔아주고 하나 파는데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수수료를 받았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게 바로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거죠. 판매 수수료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은 수수료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예, 이 외화 환산 이익하고 우리 수강생분들이 헷갈리는 게 조금 전에 정리했던 외환 차익하고 헷갈려요. 어, 외환 차익은 외화 자산이나 외화 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 부채를 상환할 시의 환율이에요. 상환할 때. 그러니까 실제 실현된 거예요. 그거는. 네, 실현된 거. 네, 그런데 외화 환산 이익은 미실현 외화 환산입니다. 미실현. 자, 결산 때예요. 결산 때. 예. 그러니까 자산을 실제로 회수한 게 아니에요. 예. 결산 때 자산을 평가하는 거예요. 또 결산 때 부채를 평가합니다. 외화의 경우에. 환율 때문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결산일의 환율로 평가를 합니다. 그때 외화 자산은 환율이 올랐을 때 이익이 나게 돼 있고 부채는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이익이 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외환 차익하고 다른 점을 기억해야 돼요. 외화 환산 이익은 결산일의 환율에 관련해서 평가한 이익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이거 유형자산 때 우리 공부했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려면은요, 저기 뭡니까?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높아야 돼요. 유형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발생합니다.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높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나왔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 무형자산 처분 이익도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하고 이름이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특허권이나 영업권이나 상표권이나 이런 걸 처분하면서 장부 금액보다 높게 처분하면 무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 처분 이익도 있어요. 투자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투자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 이익을 투자 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 수중 이익. 요건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죠. 자산 수중 이익.
수증이라는 것은요, 증여받았다는 거예요. 수증. 증여받은 것을 수증이라고 하는데, 자산으로 증여받으면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법인인데, 우리 회사 대주주가 자기 개인 건물을 5억 원짜리 건물을 우리 법인에다가 그냥 줬어요. 시가 5억 원짜리 건물을. 예, 법인에다가 그냥 줬어요. 그러면 회사는 회사의 자산으로 잡아야 되겠죠? 차변에 건물 5억 원 이렇게 자산 증가 잡습니다. 대변을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자산 수준이 5억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산 수중이익. 자, 채무 면제 이익.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채무 면제 이익. 자, 이런 겁니다. 채무를 면제받을 때 그걸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이 잔액이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갚으면서 거래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900만 원만 입금시키세요 하면서 100만 원을 그냥 예, 할인해 주겠대요. 그동안 우리 회사 이용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회사 같은 거 정리 같은 거 할 때는요 그 고맙게 인사해 주는 거예요. 고맙게. 그동안 한 10여 년간 우리 회사 상품을 쭉 구입해 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회사가 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어떤 인수를 당한다든가 할 때 이제 채무 채권 같은 거 이렇게 다 정리한단 말이에요. 채권을 정리할 때 이 회사는 고마우니까 좀 이렇게 좀 DC 해주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할인받았어요. 할인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만 갚았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차변에 1,000만 원 부채 감소시킵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 900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그럼 1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해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면제받은 거.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 이익으로 기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비익이라는 개정 과목도 있습니다. 자비익은 영업의 수익에서 영업활동 이외의 금액인데 아주 금액이 적거나 다른 어떤 분류, 개정 과목의 분류가 예, 애매한 것들 이런 거 자비익이에요. 예. 그리고 자비익은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금을 얘기할 때 현금 과부족을 그때 같이 배웠거든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개정 얘기했었죠. 근데 현금이 과잉 상태였어요. 장부상 현금 잔액은 50만 원인데 금고에 현금이 55만 원, 5만 원짜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결산일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그 많은 5만 원은 결산일에는 자비익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자비익 5만 원, 차변에 현금과 부족 5만 원 해가지고 현금과 부족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산 때는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12개의 개정 과목을 나열을 했는데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에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영업의 수익의 개정 과목은요. 여러분이 뒤에서 나오는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비용에. 영업의 비용과 짝꿍이 되는 개정 과목이 상당히 많아요. 짝꿍. 짝꿍을 세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개정 벌써 수익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금방 끝난다고 그랬어요. 자, 비용으로 제일 큰 것은 우리 손익계산서 비용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매출액 밑에 매출 원가. 이게 제일 큽니다. 예. 매출액 밑에 바로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오죠. 상품 매출 원가가 뭐냐?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매출했을 때 그 상품의 매입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매출 원가 공식 앞에서 외웠지 않습니까? 이거 상품 배울 때 이미 외웠어요. 이거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 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됩니다. 이게 상품 매출원가고요. 이 상품 매출원가 공식을 외울 때 제가 이 상품 계정의 네 가지 요소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 기초 상품 재고액이 이 자리예요. 상품의 차변 첫 번째 자리. 그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이 그 밑에예요. 상품 계정의 차변에 오는 것입니다. 요거의 합계가 이제 나오면 여기가 이제 요 합계는 판매 가능 금액이에요. 차변의 합계가 판매 가능 금액.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요. 상품 계정 대변에 이 자리에 오는 자리예요. 예. 마감할 때 차기 2월로 마감되는 금액이죠, 요게. 그리고 이제 요 매출 원가가 바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상품 계정에 여기가 매출 원가예요. 예.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는 것은 판매 가능 금액에서 기말 재고액을 뺀 겁니다. 그것이 매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그 매입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계정의 네 가지 요소, 이 차변 대변으로 배치해 가지고 판 채우기 식으로 문제 답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눈에 자꾸 넣어 두시고요. 이런 문제 다음에 기출문제 풀 때 이걸로 푸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상품 매출원가 다음에 비용 나오는 게 그 상품 매출원가 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아니죠.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 매출 총이익 다음에 대응되는 것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한 20여 개 이상 돼요.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개념 과목만 쭉 보시면 돼.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 자, 종업원의 급여. 예, 급여 자체가 개념 과목이에요. 급여. 급여에는 수당 같은 것도 다 급여예요. 예, 직책 수당, 뭐 자녀 수당 이런 거 준다. 그것도 다 그냥 회계 처리는 급여로 해요. 퇴직급여. 예, 퇴직급여 여러분 이미 우리 비유동 부채 배울 때 퇴직급여 소개했죠? 예, 우리가 결산할 때 여러분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까?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부 때 설정할 때 차변에 오는 게 퇴직급여였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복리후생비, 뭐 말을 굉장히 많아요. 복리후생비 예를 들면 야근 식대라든가 경조사비라든가 체육대회 행사비라든가 야유회비라든가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복리후생비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예, 우리가 여비, 출장 떠날 때 여비, 거기 가서 숙박하는 비용, 그 다음에 식사하는 비용, 그 다음에 교통비로 쓰는 거, 이거 다 여비 교통비입니다. 시내 출장 갈 때 교통비도 여비 교통비예요. 예. 그 다음에 접대비, 괄호 열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요즘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접대비 옆에 표시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접대비라고만 했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거래처에 접대하는 성격의 비용이에요. 거래처 직원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요. 거래처 직원에 어떤 선물을 준다든가 경조사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판매관리비의 접대비입니다. 통신비 느낌이 오죠.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회사의 팩시밀리, 인터넷 사용요금 이게 다 통신비입니다. 우편요금에 뭐 이런 것도 우편요금 등기 보내는 거 이것도 통신이죠. 수도광열비 개념 과목 이름이 이건 약간 어렵죠. 하지만 수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상하수도. 광 광이 이 전기예요. 전기. 열 하면 난로예요. 난로. 난방.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 수도, 가스, 난방 등의 요금이다. 근데 전기는 왜 빠졌느냐? 전기는 밑에 보니까 전력비라고 따로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을 독립시켰어요. 독립. 옛날에는 전기요금도 수도광열비로 판매관리비로 그냥 썼습니다. 수도광열비 안에 전기요금도 다 포함해서 썼어요. 지금도 그렇게 쓰는 회사 이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수도광열비에서 전기요금은 뺐습니다. 독립시켰어요. 업무와 관련된 전기요금, 전력비. 왜 독립시켰냐면은 수도요금이나 이 난방요금에 비해서 전비요금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금액이 커요.
예,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전력비라는 판매관리비를 독립시켜서 현재는 쓰고 있는 추세다. 그다음에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어요. 여기 세금이 뭔지는 아시죠? 예,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이런 것이 세금입니다. 거기다가 공과금을 또 플러스했어요. 공과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공회의소 회비, 대한적십자사 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공과금이죠. 세금 성격의 공과금 이런 것은 세금과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에 이런 개정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우리 앞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서 배웠죠. 결산 때 감가상각 누계액 설정할 때 차변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실제로 비용을 지급한 건 아니죠. 예. 감가상각비 차변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한 적 없죠. 예, 실제로 지급한 비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서 자산의 감소 부분을 차감시키면서 그만큼을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유형자산 배울 때 결산 때 감가상각 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 비였다는 거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임차료, 네, 판매관리비에 임차료 나오죠. 임차료와 임대료 여러분에게 잘 구분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업무와 관련해서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나 차량을 빌리는 비용이 다 임차료입니다. 렌트비도 회계 처리할 때는 임차료예요. 예, 임차료. 기계장치 빌리는 거, 리스 기계라는 게 있어요. 리스. 예, 리스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예, 리스 하는 게 빌리는 겁니다. 예, 리스도. 그게 임차료예요. 리스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임차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 예, 수선비. 여러분 유형자산 배울 때 수익적 지출은 대부분 다 수선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나 차량 운반구만 수선비가 아니에요.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운반구를 수선한 것은 즉 차량을 고친 것은 수선비로 하지 마시고 차량 유지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요. 차량이 아닌 건물, 기계, 비품 이런 것 등의 유지를 위해서 비용이 나간 것이 수선비입니다. 보험료, 네, 여러분 뭐 보험료가 뭔지 알 거예요. 기업이 자동차를 사면 종합보험에 가입할 거예요. 그거 보험료입니다. 또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화재에 대비해서 화재보험에도 가입할 거예요. 자산 보호를 위해서. 그것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이나 기계 같은 거, 비품 같은 것을 고치면은 그건 수선비입니다만은 차량을 고치는 건 차량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운행을 하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유류 내금, 또 차를 끌고 가다 보면 통행료도 내야 되고, 차량 유지비, 그 도로비 내는 거, 또 주차하면 주차비도 나가요. 차량을 유지하는데 주차비도 내야 되죠. 이런 게 다 차량과 관련된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으로 쓰여요. 운반비, 상품을 매출하고 지출한 운송료입니다. 운반비. 예. 네,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살짝 한번 내볼게요. 상품을 매출하고 지출한 운송료는 운반비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품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운송료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뭘까요? 네? 상품을 매입하면서 지출한 운송료. 매입 원가. 그러니까 개정 과목이 네, 상품인 거죠. 네,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살짝 여러분이 문제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운송료 10만 원을 지출했다? 그걸 비용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아,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다. 그거는. 네. 운반비는 상품을 매출할 때 운반비입니다. 매출할 때. 매출하는 건 매출할 때 발생한 운송료만 판매관리비인 운반비가 되는 거예요. 예, 매입할 때 운반비하고 구분 잘 하시면 됩니다. 도서 인쇄비예요. 도서가 책이죠. 인쇄. 우리가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명함 신입사원들에게 명함도 인쇄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서식을 인쇄해서 씁니다. 예. 책을 구입하는 거, 신문 잡지 구독하는 거, 그다음에 인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도서 인쇄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소모품비, 소모품비,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복사용지를 쓴다든가 문구용품을 사서 쓴다든가 이런 소모성 물품비를 소모품비라는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하면 돼요. 예.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은 좀 친근감이 있죠. 그렇게 엉뚱한 것이 별로 없어요. 수수료 비용,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을 하는데 수수료가 나갈 수가 있어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많습니다. 자, 회계 처리를 하는데 우리 회사에 회계 담당자가 있지만 우리가 회계법인에다가 신고라든가 중요한 신고라든가 아예 장부 기장을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우리 회사 회계 담당자는 거기 핸들링만 하는 거예요. 핸들링. 회계 자료를 취합하고 회계사무소에서 이런 거 취합해 주세요 하면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세무사 사무소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뭘 요구할까요? 매월 장부 기장료 하고 세금 기단서를 발행할 거예요. 10만 원입니다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 세무사 관련된 것만 수수료 비용이냐? 법무적인 거, 법률에 관한 것을 자문 받는 경우도 있죠. 법률. 또 뭐든 재산을 취득하고서 그 등기를 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총무과 직원이 가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총무과 직원이 너무 바빠요. 또 총무과 직원이 그 일은 잘 몰라. 그러느니 그냥 아예 법무사에다 맡겨가지고 이거 명예 이전, 등기 이전 해달라고 위탁하고 그냥 돈 주면 돼요. 이런 것이 다 수수료 비용입니다.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는 거 이거 다 수수료 비용이에요. 청소 용역, 경비 용역도 수수료 비용입니다. 어음의 추심료도 수수료 비용입니다. 네, 광고 선전비, 느낌이 딱 오죠? 업무와 관련해서요. 광고 목적, 또 신문이나 잡지나 방송에다가 광고하는 비용, 이게 다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손삼각비, 여러분 매출채권에서 이미 배웠어요. 대손삼각비, 대손충당금 결산 때 설정하잖아요. 그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에 기록하죠. 그때 차변에 오는 게 뭐였어요? 대손삼각비였어요.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대손삼각비 비용 처리했었습니다. 그거 판매 관리비예요. 네. 여기까지 나열된 거 판매 관리비 개정 과목을 나열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판매 관리비에서는 개정 과목만 나열을 하느냐? 여러분 비용 발생은 차변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면은 그냥 차변에 그 개정 과목 차변에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 과목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음. 여러분 개정 과목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매 관리비까지 결국에 설명을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요. 79쪽부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재무회계는 끝났고 부가가치세 이론만 남겨놨어요. 이제 이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이제 이론이 끝난다. 수고하셨어요. 네.